자, 이어서 마지막 특별 강의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이어가 주실 텐데요. 트렌드전략연구소 김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동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새로움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계획서 관련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강의를 좀 의뢰받고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다는 게 다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더해서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을 좀 참고적인 노하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기술들을 잘 알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비법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비법이 있다면 저도 궁금합니다. 따로 비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죠. 하지만 정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업계획서에 관련돼서 강의도 하지만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계획서를 써본 사람이고 또 지금은 지도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잘하는 비법이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해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정부 공모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에서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방지하고 인사, 구매, 생산, 마케팅, 재무 등의 경영을 얘기하겠죠.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의 전반에 대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사실은 오늘 제 발표 내용이 사업계획서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공모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내부사업계획서와 외부사업계획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사업계획서기보다는 누구한테 허락을 득하는 어떤 허락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외부적인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특히 개인도 포함되지만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획적인 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의 계획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실수의 점검을 통한 실패 확률을 감소하는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분명 사업계획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파트에서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외부적인 허락을 득하고 어떠한 지원 사업과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는 사업계획서 별도로 내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겠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겠죠. 10가지의 사업 계획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전의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리스크를 하나하나 줄여가는 방법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 이 본 강의의 핵심 주제일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자,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우리는 정부 및 지자체가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한 설득 자료로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자금 조달이나 각종 정책 지원을 받는데 활용하는 데 쓰이고 있다. 딱 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군에서도 이러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나 심사를 할 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껴온 사업계획서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열심히는 썼으나 본인 위주로 썼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 특히 지원사업이나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제3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 설득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는 어떠한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그러한 내용에 맞게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내용에 맞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득 자료라는 말을 포인트 잡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 쉽게 말하면 회사 소개서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회사 소개하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분명 많게나 적게나 분명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서 조금만 변형해서 회사에 대한 소개서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업 간의 사업 제휴, 납품 또는 입점 계약, 대리점 또는 가맹점 모집, 공공기관 입찰 서류 제출, 인허가 신청, 기술 및 품질 인증 등을 진행하는데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은 어떠한 틀에 박혀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걸로 알았다고 하면은 이 내용대로 한다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더라. 단순한 하나의 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 다양한 활용 계획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현재 사업 계획서는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모 지역에 초등학교로 기억을 합니다.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강의라보다도 평가위원이겠죠. 아이들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 사업 계획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하는 강의가 의뢰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일정이 맞았길래 한번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라고 해서 단순하게 큰 기대도 안 하고 사실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표현대로 한다면 대학원생 이준의 수준으로 계획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 지도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은 약간의 도움만 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들로 인해 오랜 시간 토론과 정확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써낸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좀 미래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떠한 틀에 박히지 마시고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며 무엇을 담아낼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멋있는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립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5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의 수립 원칙, 신뢰성. 당연한 얘기겠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서 안에 주관적인 나만의 기술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일반성인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고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 수립 시 사용한 자료들에 대한 원천을 명기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출처겠죠.
그러한 어떤 것을 인용하고 내 사업, 내 기술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 혹은 권위 있는 사람들 혹은 발표 학술 자료 등을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객관성, 다시 말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단,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같이 첨삭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출처를 확인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출처가 확인이 안 되면 저희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신뢰성. 두 번째, 일관성. 세부 계획 내 혹은 각 부문 계획 간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 계획 등을 말하겠죠.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한다. 또한 논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일관성. 앞에서 말한 말이 중간에도 맞고 중간에 말한 말이 끝에도 맞는 당연한 일관성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아마 뒤에 차트에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확보하는 방법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해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을 관련자, 투자자, 금융기관, 우리는 뭐 지자체, 정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사용 시 반드시 전체 용어와 해설을 해야 된다. 저희가 흔히 말할 때 밑줄 짝 별표 2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업계획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 강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사업, 어떤 자금을 받거나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강력한 어떤 기술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열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좀 더 높게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과 어려운 문구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제3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가장 잘 쓴 사업계획서다.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어려운 표현들을 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 문맥상, 앞뒤 맥락상 이 전문적인 단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꼭 가로 열고 해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내용은 자제하되 전체 맥락상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꼭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약자를 많이 쓰시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 약자에 대해서 보편화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약자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제3자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사업계획서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나의 장점, 나의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렵게 쓴다거나 장황한 글로 쓰는 사업계획서는 제3자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서가 가장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다. 사실 우리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용어가 나오겠죠. 예, 분명히 해설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창성. 계획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초의 헌식적 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나 타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만의 특징을 부각하여야 된다. 우리가 독창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없는 것, 새로운 것, 남들이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그러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절차를 안 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할 것 같아요. 상당수의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술이나 비슷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독창성을 확보하냐?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그렇다 하더라면 강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조라는 것은 잘할 수 있다.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분거를 부각하는 것도 사업계획서의 독창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혁신적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나 타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사업계획서는 독창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성인데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수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너무 과해서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자. 대내 여건에 대한 적당한 낙관은 사업계의 매력도를 제고하며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자라는 얘기겠죠. 너무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장래성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신뢰성, 일관성, 이해가능성, 독창성, 낙관성. 우리가 수립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해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본 사업은 기술 평가용이기 때문에 4번째네요. 기술 담보 가치 평가 혹은 기술 평가는 정형화된 사업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 농업 농촌이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 계획서 형태를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페이지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사업 계획서는 아마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은 그러한 포맷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도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게 좋겠죠.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도 괜찮겠죠. 하지만 출처만 밝혀주면 되시니까요. 그러한 기술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 기술 사업 계획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 개요부터 투자 제안까지 꼭 기술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는 모든 사업 계획서에 나오는 다 공통된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기술적인 부분에 강조된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은 전체 내용 중에 이 기술에 관련된 상황을 좀 더 페이지를 많이 확보를 하시고 더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드라마와 같은 사업 계획서가 확실히 설득력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표현한 드라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 하나의 똑같은 볼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는 잠깐 잠재된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드라마의 형태를 띠게 돼 있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관 내용으로 쭉 가지 마시고 내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장점이 강하다. 그러니까 특히 부각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대로 컨셉을 잡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보통 다 들어가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은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게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라면 지금부터 한 3-4페이지는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또한 심사와 평가 혹은 제가 써본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재를 등용할 때 우리가 신언서판이라는 기준과 평가 기준과 순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 자세를 의미하겠죠. 언은 말, 선은 글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의 평가 기준 중에 가장 큰 비중은 분명히 마지막 단계인 판단의 능력인 판을 평가하게 돼 있으나 순서는 자세와 말과 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판이라는 기준을 평가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발표와 면접도 여러분들이 아마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발표하는 자세, 말에 대한 언행, 또한 가장 큰 계획서와 다른 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계획서를 평가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공모사업계획서 성공 포인트 기준에 맞추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잘 아시는 한자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럼 과연 사업계획서에서 지피지기는 무엇일까? 모든 사업계획이 아마 공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공고사항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추진 방향과 목적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과업에 대한 추진은 무엇이며 또한 방향은 무엇이며 이 사업은 어떠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며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겠죠. 말씀드리는 지피지기란 그러한 사업과 가업의 추진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표와 예상 질문지까지 다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라. 또한 평가표까지 오픈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평가를 더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말씀드린 기준에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해서 좀 더 나에 대한 장점과 기술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추진 방향과 목적성을 벗어난 범위까지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추진 방향과 이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걸 알리고자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리 좋은 평가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평가표와 예상지 질문지도 오픈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와 백전백승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좀 실전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것을 말씀드린다는 게 다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양식지에 맞게 글로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작성하지 마시고 초안이라고 해서 미리 한번 A4지나 이면지에 PC로 쓰지 마시고 A4지나 이면지에 손으로써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기초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 양식지 형식에 맞게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강사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내용을 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쓰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글을 쓰는, 좀 쉽게 글을 쓰는 비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9가지 되겠네요. 보통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비전, 목표, 목적, 배경과 필요성, 추진 전략, 추진 계획, 기대 효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을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은 비전이 목표 같고 목표가 목적 같고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쓰는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쉽게 제가 이러한 제목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의미와 뭐를 쓰라고 하는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계획서의 첫 장에선 비전이 나오죠. 말 그대로 비전은 큰 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 내가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업화시킴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정책과 지원을 통해 이제 보조를 받으실 텐데 이 사업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포괄적으로 쓰는 게 바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큰 꿈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쓰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과 혹은 내 동료들과 혹은 내 가족들과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간추려서 쓰는 것이 어찌 보면은 비전일 수도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비전을 이루는 단계. 자, 숫자 표기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표에는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 말한 비전처럼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숫자를 표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숫자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전문성도 나오고 그만큼 설득력도 높아지고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인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은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꿈을 얘기했다면 목표는 숫자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앞뒤 맥락이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업을 이루었을 경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분명히 사업에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한 목적, 이 사업을 이루었을 때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우리 조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써주는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계에서는 비전과 목표와 목적이 앞에 장에 나오지요. 거의 앞에 장에서 많은 평가위원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 있는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 가능성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비전을 그렇죠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면서도 헷갈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신 후에 써보시면 아마 좀 더 나은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쉬울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자, 또 꼭 나오는 것이겠죠. 사업의 배경, 사업의 필요성.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봅니다.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의 차이가 뭘까? 참 헷갈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랑 필요성이랑 두 가지 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오 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왜 구분을 했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객관적이면서 공익적인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과 필요성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작성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배경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객관적이면서 공익적인 이유. 필요성은 아무리 사업 내용이 좋고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가 공익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분명 내 자신한테도 이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성에는 조금 더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앞뒤 맥락이 자연스럽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사업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배경, 필요성,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객관적 이유, 주관적 이유. 자, 추진 전략도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추진 전략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잘합니다. 나의 강점은 이겁니다. 나의 장점은 이겁니다라는 걸 말씀을 글로 쓰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의 추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장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좀 시간적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떠한 사업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고 또 사업화, 전략화시키기 위한 기법들이 경영에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압 분석이라고 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수압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수압 분석을 할 때
강점과 기회 부분은 많이 쓰시고 약점과 보완할 부분은 적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강점과 기회를 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기회와 위협 부분은 나한테 약점,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시고 안 쓰거나 적게 쓰시는 부분이 계신데 잘못된 오판입니다. 이 수합 분석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한 혹은 주체에 대한 약점과 위협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당사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겠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위협과 약점을 일부러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러한 약점과 위협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반대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수합 분석은 공통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강점과 기회만 쓰지 마시고 약점과 위협 부분도 정확히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평가받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TP도 좀 더 마케팅적인 부분이겠죠. 뭐 시장 세분화라든가 타겟팅이라든가 혹은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가 됐고 전략화시켜서 꼭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추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진 계획은 단계별로 기간별 단계별로 일정을 하는 거죠. 자, 참고사항은 도표로 정리하시면 좋겠죠. 서술형으로 쓰지 마시고 도표를 정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무엇 혹은 1개년차, 2개년차, 3개년차 혹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눈에도 잘 들어오고 가독성이 높아짐으로써 이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 사업을 했을 경우 얻게 되는 효과가 바로 기대 효과를 써보라라는 의미겠죠. 인과관계, 그래서 공익적 효과와 개인적인 효과를 정리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과관계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겠죠. 많은 분들이 앞에서 추진 전략이나 배경이나 필요성이나 목적을 통해 사업을 설명했다라고 인지하시고 기대 효과를 좀 짧게 쓰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몇 마디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 첫 부분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기대 효과만 봐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뭐뭐를 통한 뭐뭐뭐, 뭐뭐로 인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써주는 것이 기대 효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전, 목표,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추진 전략, 추진 계획, 기대 효과는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우리가 좀 쉽게 정확한 뜻을 의미하지 못하고 쓰다 보니까 똑같은 평이한 계획서로서 평가받는데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정확한 취지가 뭐고 무엇을 쓰라는 정확한 목적을 아시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사업 계획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드라마에 제가 기승전결을 얘기했듯이 사업 계획서도 기승전결과 같은 어떠한 흐름을 잡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PREP라고 하는데 이니셜을 딴 거겠죠.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그래서 앞자를 따서 PREP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도자료를 내는 기자들이 보통 PREP 기법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이면서 설득력이 있게 쓰는 기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 계획서의 큰 컨셉을 잡으실 때 첫 번째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라는 것이 포인트겠죠.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즌은 이유겠죠. 이유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무엇과 어떻게의 관계겠죠. 그 다음에 이를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대는 거겠죠. 예시, 데이터, 사진, 수치 혹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예시를 더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도움을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 그래서 PREP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향후에 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발표도 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하게 잘 설명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PREP라는 맥락에 맞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긴다. 그래서 꼭 PREP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를 읽어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성공 포인트.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업과 과업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아닌 상대방, 제3자의 설득을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장과 설득을 하자. 상대방이라면,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면 그런 입장으로 쓰시는 게 좋다. 여기에는 가로 열고 이해 가능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 가능성.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쉽게 써라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를 썼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은 세금이 들어가기 마련이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분과 공익성을 강조하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서라도 정부나 지자체 사업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 아닌 우리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 그 앞 시간에도 아마 ESG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ESG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겠죠. 이 사업을 통해 혹은 이 기술을 통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명분이겠죠. 그럼 마다할 리가 없겠죠.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이 기술을 통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 작게는 마을, 크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명분과 공익성은 지자체나 정부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전체 컨셉을 잡으실 때 있는 그대로 쓴다라는 한 기준하에 명분과 공익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운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사업 계획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면 분명히 늡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는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으로서 제3자를 설득하는 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령도 있더라. 그 요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더라. 이 과업에 대한 추진 목적,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명분과 내가 아닌 우리한테 이득이 가는 공익성을 강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 100% 합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상 이 정도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각 기관 혹은 농업 쪽은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혹은 기술원 등에서 이러한 강의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상 어떤 인연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실질적인 방법 알려주신 김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써보고 또 많이 접하신 분이 유리하다고 하셨죠. 정말
초안만이라도 또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요령껏 써보시는 연습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궁금증 생기시거나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1대1 상담실이 있으니까요. 세미나 일실로 가셔서 더 물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